자,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관리에 있어서 구매 일지에 기록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될 때 구매 기록은 구매 자재, 발주 내역, 납품업자, 대약 등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매 일지에 사용하는 기록하는 사항은 구매 사항에 대한 그 발주 내용이 되겠죠. 물품 사용 부서 이거는 아닐 거고 구매에 관련되는 거니까 그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17번은 구매 절차에 따른 장표의 순서가 바르게 된 것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할 때 구매 청구서 혹은 뭐 구매 요구서라는 것은 생산부서에서 구매부서로 필요한 품목과 수량을 기재해서 청구하는 장표인데, 구매부서에서는 거래처를 선정하기 위해 견적 조회를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최적 업체가 정해지면은 발주서를 이용해서 물품을 발주하고, 거래처에서는 물품과 함께 납품 전표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구매 청구서와 그 다음에 견적조회서, 그 다음 발주서, 납품전표,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에는 구매의 필요성이 인지되는 장표와 전표와 장부를 얘기하죠. 그죠? 장부와 전표. 이건 뭐 영구성이고 이건 일회성이 되겠죠. 장표와 거래처에서 물건과 함께 발송되는 장표는 어떤 것인가 할 적에, 보통 이제 영양사가 식단을 작성하게 되면 필요한 뭐 식재료의 어떤 품목, 수량, 중량을 파악해서 이제 구매 요구서 혹은 구매 청구서입니다. 구매 요구서 혹은 청구서. 구매 요구서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여기 따라서 공급업체에서는 주문받은 물품을 이제 거래명세서 혹은 납품서라고 얘기하는데, 거래명세서와 함께 배송을 합니다. 구매명세서는 이제 구매 청구서하고는 또 틀리니까 여기 구매 요구서, 그 다음에 납품서는 거래명세서입니다. 요거로서 18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고, 구매 요구서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할 때, 구매 요구서라는 것은 원재료를 사용하는 부분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사용하는 부분에 의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보통 구매 부분에 이제 송부하게 되는데, 보통 두 통을 작성을 합니다. 두 통을 작성하고 정보는 구매 부분에 보내주고 부본은 요구 부문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 통이 아니고 두 통을 작성을 하기 때문에 답으로 친다면, 그 다음에 구매표 혹은 구매 발주서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할 때, 이 구매표에 대한 것은 구매 부분의 발주 전표로서 보통 구매 요구서에 의해서 작성이 됩니다. 이 구매표는. 그래서 보통 세부가 작성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구매 요구서와 같은 경우에는 두 통을 작성을 하지만, 구매표는 세부를 작성을 해서 거래처에 구매표를 송부하고 법적인 이제 거래가 성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20번에는 여기 바로 권한을 갖게 되는 4번이 되겠습니다. 공급업자가 이 구매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권한을 가지게 된다. 송장이라고 해서 인보이스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는데, 납품서를 뭐 송장이다, 뭐 아니면은 거래명세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품명이라든가 수량, 단가, 공급 가액, 총액, 공급자명 등이 이제 기재가 되죠. 그래서 검수한 물건의 품질이 구매명세서하고 달라서 반품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또 반품 사유서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송장이라고 한다면은 거래명세서 혹은 납품서라고도 할 수 있다. 독립적인 구매부서의 설치 시 생각할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독립적인 부서 설치할 때 어떤 장점이라면은 구매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고
전문적인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독립부서 설치에 따른 비용이 부담이 증가가 되고 수준 미달의 물품을 공급할 경우에는 생산에 어떤 차질이 생긴다든가 물품 조달의 어떤 적시성이 부족해서 생산 지연을 초래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단점이 되겠죠. 그리고 또 사용 부서에서는 상세한 구매서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시간 낭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상세한 구매 명세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22번에는 구매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장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식품 재료를 구입할 때 발주량 산출 시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했는데 재고량, 공급업자, 발주 방식, 주문 날짜, 식재료 당자. 물품 구입할 때는 얼마만큼 남아있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발주를 넣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식재료를 구매할 때는 식품의 폐기율이라든가 1인분의 양, 전체 식수를 고려하고 해서 필요량을 정하는 데 이때에 반드시 재고량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최종 발주서를 내게 된 발주량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재고량을 파악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급식 인원이 1200명인 급식소에서 고등어구이를 하려고 한다. 고등어 1인분의 급식 분량이 100g이고 폐기율은 40g일 때 발주량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이 공식이 있었죠. 순사용량 나누기 가식부율 곱하기 100 하고 그래서 이제 급식 예정 인원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순사용량이 얼마인가? 만약에 아니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0g에서 폐기율이 40%니까 순사용량이 60g이잖아. 그죠? 60g이면은 이 60g에다가 여기 발주량을 보자. 급식 분량이 그러면은 폐기율이 1인 급식 분량이 1인분에 100이니까 폐기율이 40% 치면은 만약의 경우에 100g이 필요한 게 100%일 때에 얼마만큼을 줬을 때 폐기율이 40%냐를 계산을 나누게 되면은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인분이 100g이 필요할 때 얘가 100%라고 본다면은 얼마가 필요할 때에 40이다. 그러면 400 100x 1200 아니면은요 순사용량은 100 빼기 폐기율 순사용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순사용량을 계산할 걸 그랬어요. 그죠? 순사용량 나누기 100 빼기 100이 한 60 그러면 순사용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60을 나눴을 때 곱하기 100 곱하기 급식인은 1200 이래 되네. 그러면 x는 여기는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순사용량이 x 얼마만큼인지는 모르지만 순사용량 x 나누기 100 빼기 40을 하게 되면은 100 빼기 40을 하면은 60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얼마만큼 필요한지 모르는 x 나누기 60에다가 곱하기 여기 이거 100분율에 대한 100하고 곱하기 급식 인원수가 1200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결국은 12만 나누기 60이 됩니다. 12만 나누기 60이 되면은 2만 g이 되는데 2만 g은 결국은 나누기 1000을 2만이 아니라 20만이 되네. 나누기 1kg가 1000이니까 1000으로 나눠주면은 200kg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식이 있습니다. 순사용량 나누기
가로 해가지고 100 빼기 폐기율 곱하기 100 곱하기 급식 예정 인원수 이렇게 해서 요거에 대한 계산은 아마 여러분들 이게 되게 쉬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설명을 못하다 보니까 되게 좀 우습게 돼버리는데 일단은 정답은 200kg이 되어지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책을 보면은 아주 여기 발주량에 대한 계산식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순사용량 나누기 가식부율 곱하기 100 곱하기 급식 예정 인원수 이렇게도 되고 아니면 순사용량 곱하기 폐기율 나누기 가식부율 플러스 1은 사용량이 된다. 뭐 이렇게도 되고 그 다음 순사용량 나누기 100 빼기 폐기율에다 곱하기 100 곱하기 급식 예정 인원수 이렇게 계산하면 200kg이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 책으로 한번 계산하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량이 발생하는 식재료의 발주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100 나누기 가식부율로 산출한 값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했을 때에 100 나누기 가식부율은 바로 출고개수라고 얘기합니다. 출고개수.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요거는 또 이제 100 나누기 100 빼기 폐기율 해가지고 이게 바로 출고 얼마만큼 출고를 시키는가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울 수밖에 없겠네, 그죠? 그 다음에 일정 한도 내에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일정 한도 내에서 일시 구입을 원칙으로 하는 식품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일시 구입은 저장 선행에 근거를 두고 선택을 결정하면은 빈번히 어떻게 구입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라든가 가공품과 같은 경우에는 일시 구입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이런 거 뭐 매일매일 좀 하게 되고, 그죠? 육류의 구매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수량, 생산지, 공급업체, 숙성정도, 절단 형태 및 크기 이래 됐는데 구매 명세서에서 특히나 육류 같은 경우에는 물품명이라든가 품질 등급, 포장 규격 및 단위, 단가 등이 명시되어야 되고 육류는 특히나 어떤 뭐 등급이라든가 부위라든가 또 아니면 연령이랄까 절단 형태, 크기, 지방 함량 등이 꼭 명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식품을 발주할 때에 고려되어야 될 사항은 어떤 것인가 볼 때에 저장식품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보존 중에 어떤 그 품질의 변화 같은 것들을 중요시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장식품을 발주량을 결정할 때는 비용과 효과 분석을 통해 대량 구입을 할 때는 경비 절감 효과라든가 창고 관리 및 시설 등의 저장 비용을 보아야 또 되겠고 그 다음에 보존을 한다면은 보존하는 중에 품질이 변화된다든가 냉장고 혹은 냉동고의 저장 시설의 크기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9번은 그 정답은 이거는 보자 28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의 가식부율이라는 것은 먹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제가 답을 잘못 여기 발치가 안 됐네, 그죠? 가식부율이라는 것은 전체 식품에서 껍질이라든가 상한 부분 또 뭐 등을 어떻게 폐기하고 남은 부분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식품에서 폐기한 부분을 제거한 것을 바로 가식품, 먹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가능할 가짜, 먹을 식자, 먹는 것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얘기인데 정답 3번이 되겠고요. 그 뭐 여기 껍질 제거한 거, 그 다음에 상한 부분, 토사 부분 이런 거 다 빼고 나면은 결국은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식품을 구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측면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선도라든가 품질 감별이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30분 같은 경우에 신선도라든가 품질을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단체급식에서 주문한 식품 재료를 수령할 때 고려할 사항인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1인분의 양, 장기보존성, 공급업체 능력, 식품 폐기율, 식품질의 규정 및 등급에서 식품을 이제 받아가지고 검수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럴 때는 품질 규정이라든가 등급이라든가 뭐 선도라든가 이런 걸 다 보게 되겠죠. 그래서 31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재료를 구입을 할 때에 정확한 수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빨아둬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인가 에 나왔는데 식재료를 어떻게 구매할 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고량과 또 폐기율, 그다음 가식부율, 그 다음에 조리 중 손실 정도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 분산이 돼 있죠. 그때 비해서 여기 정답 재고량 폐기율 1번이 되겠고, 여기는 뭐 가식부율 요거 하나만 해당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뭐 어떤 거 뭐 조리하는 중에 손실 정도가 되겠고, 정답이 둘 다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식품을 구매할 때 대체할 수 있는 식품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밥, 감자, 바나나. 밥은 곡류, 뭐 이거는 뭐라고요? 물론 탄수화물도 들어가겠지만 또 비타민 무기질도 있을 테고, 바나나는 뭐 당분이라든가 되고, 요 같은 경우에는 과일은 비타민 무기질 되겠네, 그죠? 33번에는 그 다음에 소고기, 두부, 생선. 소고기, 두부, 생선과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공급식품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토마토는 채소류가 되겠고, 또 뭐 이런 건 과일이 되겠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식재료 발주량, 산출 시 필요한 양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식재료를 발주, 식품의 가식부율입니다. 그래서 발주할 때는 1인분의 분량을 체크하고, 출고 개수, 예정 식수 필요하고, 출고 개수 계산하기 위해서는 폐기율이라든가 가식부율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소고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먹는다. 뭐 달걀도 뭐 껍질 양각 빼고는 뭐 95% 먹는다 하지만, 예를 들어 수박이라든가 또 뭐 야채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식부율에 다 틀리죠. 생선도 머리 부분 한 마리가 다 가는 경우는 괜찮지만, 머리라든가 고랑지라든가 떼내버리면 가식부율이 낮아지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라는 얘기고, 단지급식에서 저장 품목인 식재료의 경우 적정 발주량 산출에 영향을 주는 비용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저장 품목의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 적정 발주량은 저장 비용과 또 주문 비용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발주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발주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어떤 거 비저장 식품인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뭐 재료 조달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서 최소한도 3일에서 일주일 정도를 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저장 식품인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의 사용량에 따라 적정 재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발주량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발주서는 뭐라 그럴까요? 구매 부서에서 작성되는 전표로서, 그 다음 구매 부서와 회계 부서 외에 공급업체에도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주서는 몇 부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발주서, 납품서 모두 대금 지불의 근거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문 횟수를 줄이고 일회 발주량이 많아지면은 연간 저장 비용이 증가되어진다. 36번 같은 경우에는 뭐 정답이 이게 주문 횟수를 줄이고 일회 발주량이 좀 많게 된다면은 물론 저장 비용은 좀 증가가 되겠네, 그죠? 발주서가 작성되어 보관되는 곳은 보면은 구매부서, 회계부서 외에 또 어디가 있냐 하면은 공급업체에서도 이 발주서가 보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저장식품 경우에는 뭐 저장 비용이 증가하면 사용일 하루 전에 발주한다. 비저장식품인 경우에는 재료 조달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서 적어도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고 발주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량 발주가 적합한 품목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가격이 비싼 품목. 이 정량 발주는 어떻게 보면은 재고 부담이 적다든가 항상 수요가 있어서 일정한 재고를 보유해야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인 발주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가격이 비싸고 조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고 부담이 크고 수요 예측이 가능한 것은 정기적인 발주가 적합하겠죠. 그래서 37번에는 5번 일정량의 재고를 보유해야 되는 그런 품목인 경우에는 정량 발주가 적합하다. 그 다음 정기 발주 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재고 조사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할 때,
실사재고, 이 전기발주 방식은 실사재고로서 정량발주 방법은 영구 재고조사를 또 하게 됩니다. 여기는 영구 재고조사는 정량발주 방식이 되겠고, 전기발주는 실사재고가 되야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식재료의 어떤 물 품질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경우라면은 식품을 다량으로 구입할 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했는데, 물론 정답 39번 같은 경우에 뭐 식재료에 대해서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경우라면은 일반적인 입찰, 경쟁 입찰이 가장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경쟁 입찰에 관한 장점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경쟁 입찰의 장점이라면은 구매 물량이 좀 많을 때라든가 시간이 충분할 때, 업체 규모가 커서 공식 구매가 필요할 때라든가 물품 납품업자가 많을 때, 이럴 때는 경쟁 입찰이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 납품업자가 많을 때 결국은 새로운 업체를 발견하기가 쉬운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식재료를 구입했을 때의 문제점 어떤 것인가 하면, 수의계약은 물론 비공식적인 구매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공급업자 간의 경쟁을 붙이지 않고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정 업체하고의 어떤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일반 경쟁 입찰에 적합한 품목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어떤 저장식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장성이 높은 쌀이라든가 조미료라든가 건어물 이런 것들은 경쟁 입찰 계약이 편리할 거고, 비정장성 있죠. 비저장성,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관하지 못하는 채소, 과일, 생선, 육류 이런 것들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의계약 방식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 단체급식에서 식품 구입 시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이 같은 경우에는 단체급식에서는 주로 일반 경쟁 입찰보다는 거래 실적이 확실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명 경쟁 입찰식을 한다든가 수의계약으로 거래하는 것이 보통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단체급식에서 검수를 실시할 때 식재료의 품질 확인의 기준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이제 바로 발주서 검수 실시 식재료의 품질 확인의 기준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발주서는 품목과 수량을 이제 품목이라든가 수량을 대조하는 것이고, 구매 명세서 이런 것들은 품질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정답 2번이 되겠고, 검수는 축산물 품질 확인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서류가 검수 시에 축산물 품질 확인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 봤을 때에 등급 판정서가 되겠죠. 그죠? 물론 이제 해썹 인정은 거의 대부분 축산물에서 다 받습니다. 도축 증명서도 있어야 되겠고 이러지만, GAP는 Good Agriculture Practice라고 그래가 친환경 인정이에요. 이거는 어떤 뭐라 하면 야채라든가 이런 채소류, 과일 이런 것들이 되어지겠고, 여기서 해썹은 거의 대부분 받는데, 이제 이 해썹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축산물 인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겠는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 확인하고, 등급 판정을 받아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 A 뿌리냐 A2 뿌리냐 이래 될 수 있겠고, 그래서 45번은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식품 검수할 때 확인해야 될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식품 검수할 때는 발주수대로 납품이 되어졌는지 품목과 중량과 개수를 확인하고 품질이라든가 또 신선도를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검수원의 자질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볼 때에, 검수원은 각 물품의 품질 명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수 절차와 문제 발생 시 업무 처리 방법과 절차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렴결백하고 구매 관련 지식이랄까 임기영민 대처 능력, 융통성은 구매 담당자의 어떤 인적 요건에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검수, 그거는 이제 구매 뭐 담당자고, 요거는 검수원이니까 요거 물품의 특성을 잘 알고 품질을 잘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검수를 위한 요건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이제 구매 담당자와 검수 담당자는 분리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물품 검사를 위해서 조명은 540럭스 이상 가고, 이게 맨바닥에 놓으면 안 되죠.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 떨어져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검수실과 전처리실, 저장시설 등은 가깝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48번은 검수 장소는 배달 입구와 가깝고 저장 장소와도 가까워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검수 업무에 필요한 설비 조건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이가? 잠금 장치 시설, 통풍 및 환기, 온도 및 습도계, 적절한 밝기와 조명, 스테인리스 스틸의 벽면 시공.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스테인리스 스틸 벽면을 시공하는 이유 자체는 뭔가 하면은 물 세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필요가 별로 없죠. 꼭 이거 아니라도 물 세척 가능할 수 있겠고, 이 적절한 밝기, 검수할 때는 540럭스 이상이 되어져야 되잖아, 그죠? 검수 업무에는 이거는 이긴 보관이고, 검수는 알맞은 밝기하고 조명 시설, 이게 필요하겠네, 그죠? 그리고 단지 급식에서 식품 감비를 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당국에 고발하기 위해서 원산지를 확인한다, 유통기한 판정한다, 물품을 품질을 확인한다, 식품위생상 위해도를 판별한다. 이렇게 해서 단체급식에서 식품 감별을 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은 식품에 관한 지식을 잘 활용해 가지고 불량식품을 알아내고 식품위생상의 위해도를 판정하고 식중독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5번.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품 감별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감별자의 풍부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정답 51번에는 몇 번인가 하면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전수검사, 모두 다 검사를 하기 위한 방법에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근데 이 납품하는 데에 대한 제품을 납품할 때 검사하는 방법은 전부 다 검사하는 방법과 발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랜덤하게. 전수검사는 납품된 품목을 모두 검사하는 방법이고, 발췌검사는 일부 품목만 뽑아서 이제 검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고가의 품목은 하나하나 다 검사를 해야 되겠죠. 물론 뭐 고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웬만하면은 전수검사하는 게 좋지만, 전수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라든가 뭐 시간이라든가 여러 노동력뿐만 아니라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길게 걸리기 때문에 다 전수로 검사를 하지 않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납품된 제품, 이제 이런 경우에 아주 고가의 품목은 꼭 그렇게 이제 전수 검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번 52번에는 납품된 물품을 모두 검사하는 방법이 바로 전수검사법이 되겠습니다. 자, 셋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